네,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단학 수련의 5가지 키워드로 이제 이야기할 건데,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도방에서 하는 그 단학 수련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오늘 하는 시간은 이제 단학 수련에 대해서 이제 좀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기초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할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단학 수련의 실제 단학 수련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단학 수련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 제 제목을 단학 수련의 5가지 키워드라는 걸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항상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잘 알고 있으면 대부분 다 맞출 수가 있는. 제 자랑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살 때 고시 공부를 하러 진림동에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6개월 만에 사고시험 1차를 붙었습니다. 아주 경이로운 그런 결과를 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1차 시험은 상당히 이제 경쟁률이 높고 붙기가 힘들지만 객관식 시험이거든요. 제가 그때 키워드의 중요성을 알았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30살에 고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과를 봐야 되는데, 그 객관식의 핵심은 키워드거든요.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일단 그 정답을 고를 확률이 높아지고 모르는 문제를 찍어도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부터 Z까지를 다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그 문제를 풀면 꼭 지문 2개가 헷갈리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은 요약된 거라도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개념을 파악하고 숙제에서 쭉 이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저도 강의를 할 때 키워드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쭉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키워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마음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하다. 객관식 시험을 보지는 않지만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중요하냐면, 키워드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나 명상이나 이렇게 수련을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주 관념적인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수련을 하다 보면 사실 뭐하고 헷갈릴 때가 많고,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 이게 뭐 옆에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런 키워드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판이 되는 거고, 응? 그리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거를 내 마음에 쭉 품고 내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우리가 수련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나마 좀 덜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열반에 드실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한 말씀이 있죠, 그죠? 그 유명한 말이죠. 자등명, 법등명.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 법, 진리를 등불로 삼아서 수행을 해라, 이런 이야기. 부처님이 열반 이제 그 병환이 깊어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되니까 제자들은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이 양반이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뭔가를 더 이제 알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이제 이런 사원들, 출가 사문들의 어떤 지도자들은 조금 끝까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안 가르쳐 주고 있었대요. 죽기 전에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은 그걸 알려달라는 거죠, 부처님한테. 죽기 전에 이제 진짜 비법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손바닥을 이렇게 폈대, 양손바닥을 폈대.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준다는 게. 이게 이제 내가 숨기고 있는 게 없다, 이거지. 당신들한테 안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없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서 수행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 인도 니카야 경전 빨리어에는 등불이 아니고 섬이라고 합니다, 섬.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진리를 섬으로 삼아라. 섬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 표류할 때 우리 목숨을 구해주는 게 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섬의 존재처럼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를 의지하고 신앙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진리를 가지고 수행해 나가라 이런 뜻으로 이제 자등명, 부등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몇 가지 키워드들이 저희들한테는 이 자등명, 부등명 같은 꼭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우리 수행의 어떤 나침판이 되고 방향타가 되고 기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 몇 가지 추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는 황제내경 이야기를 할 건데요. 황제내경은 많이 들어오셨죠, 그죠? 뭐 처음 듣는 분은 없을 건데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이게 뭐 그 우리나라의 동의보감 같은 그런 의학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황제내경은 이제 그런 수준의 책은 아니고 그야말로 이렇게 중국 사상, 동양 사상의 최정점에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경이란 말은 그 아주 이렇게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대한 경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황제는 사람 이름이죠. 황제, 헌원의 중국의 그 사망 오제 중에 한 사람, 황제가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제 경전이다 이런 뜻이죠. 이게 우주의 어떤 생성 원리나 작동 원리 그런 게 인간의 몸에 어떻게 구현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한 경전인데 중국의 어떤 중국 사상이나 동양 사상의 아주 메이저한 그런 사상적인 흐름을 황로 사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황로 사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황이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황제. 이게 이제 중국에 한 뭐 2, 3천 년 전부터 내려오던 거의 이제 중국 사상을 만든 아주 메이저한 흐름 중에 하나인 거죠. 황로 사상. 황제고 노는 노자인 거죠. 노자. 황제와 노자의 사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황제의 황제 내경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 이 두 가지를 텍스트로 해서 거기에 연려하는 모든 사상들 대부분의 사상들이 이제 이 항로 사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상은. 그래서 뭐 황건적에 난할 때고 황자도 다 황자인 거고 대부분의 황자가 들어가는 거는 항로 사상의 황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경이라는 게 이제 우주가 존재하고 생성되고 작동되는 그 원리하고 그것이 인간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상당히 개념적 철학적으로 다룬 경전이라 하면 황제내경은 조금 더 인간에 집중해서 인간의 포커스를 맞아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우주의 작동 원리, 생성 원리하고 어떻게 그게 적용이 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진 이제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황제내경이 왜 중요하냐? 저희가 단학 수련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이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인간의 몸과 마음을 우주의 작동 원리, 생성 원리와 같이 가게 만드는 그게 단학 수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단전이라는 게 어떤 뭐 이 배에 있는 하단전, 뭐 중단은 상단전, 그 단전을 말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단전이라는 거는 이 우주의 생성 원리, 작동 원리, 이게 인간의 몸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그 시스템, 그걸 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단전을 원래대로 우주의 생성과 작동 원리에 맞게 같이 작동시키는 것. 그거를 단학수련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황제내경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황제내경이 우리의 단학수련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최고의 텍스트고 기준이 된다. 이런 황제내경이 되게 아주 불가사의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의학서이기도 하죠. 병에 대해서라든지 뭐 치료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하게 되어 있는데 서양에도 뭐 히포크라테스나 이런 서양 의학자, 고대 의학자들이 있죠. 그들의 그 당시의 의학의 처방이나 어떤 병에 대한 규명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어처구니가 없는 아주 그 비과학적인 그런 건데 황제내경에 나오는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나
병에 대한 분석, 치료 방법이 지금까지 유효하다. 그대로. 우리나라 동의보감의 내용이 80%가 항제내경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이 항제내경의 내용으로 중국의 의사들, 한국의 한의사들이 다 공부하고 그걸 그대로 다 치료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들이 볼 때 가장 불가사의한 책이라는 거죠. 2500년 전에 쓰여진 그 텍스트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건 아주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면만 비춰보더라도 항제내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 우주와 존재의 생성에 대한 이론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황제내경에 대해서 뭐 장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제 황제내경에서 주요하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기죠, 그죠? 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음양가, 오행,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몸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느냐. 그게 오장육부와 경락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초반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본격적으로 이 5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황제내경은 참고로 이 황제라는 사람은, 이거는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중국의 사망오제라고 있는데, 사망오제. 이게 맞나, 이게? 임금황자. 오제.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군주를 말하는 황제는 이 황제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진시황이 이제 자기를 황제라고 취한 황제고, 이 황제는 사람 이름. 헷갈리는데 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은 이제 황제하고 그 기백 이런 신하들하고 이제 대화로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이 교보문고 가서 책을 한번 샀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그 두 권으로 전체적으로는 두 권이에 이렇게 소문과 영추, 그죠? 이게 81권씩 되는 거예요. 도덕경도 8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9981을 조해서 우리도 9배 하잖아요. 9배하고 좀 컨디션이 좀 81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소문이라는 거는 소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원소 요소할 때 그 소자예요. 본질적인 거. 아주 본질에 대한 어떤 질문을 주고받은, 그러니까 음양, 기 이런 이야기들이 쫙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추라는 거는 이제 추는 그 지돌이 추자인데, 우리가 그 문짝 같은 데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축을 지돌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중추 이럴 때 추자. 그러니까 신성한 어떤 영적인 중추에 대해서 주로 이게 침술, 치료 방법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다고. 참고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 음양, 오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황제내경 이렇다는 거. 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 뭐 우리가 뭐 기술연을 하는 거죠. 기술연을 하는 거고, 뭐 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실컷 이야기 해놓고 보면 또 아무 이야기도 안 할 것 같고, 뭐 그런 게 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수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죠, 기에 대한 이야기. 저는 제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저는 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본이다. 모든 존재의 근본이다. 근본인 동시에 어떤 우리가 수련의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기라는 것은 우리 본성에 다다르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단이고 통로고 그 길이다. 우리가 이 기운을 잡고 기운을 강하게 하고 그 기운을 잡고 끝까지 가다 보면 그 끝에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와 만날 수 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존재의 근본이 기이기 때문에, 기로서 이 물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물질인 상태에서 우리의 수련은 그 기운줄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 기운줄을 잡고 가다 보면 그 끝에는 너와 만날 수 있다. 이게 황제내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고 우리 단학수련의 아주 기본적인, 아주 근원적인 의미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기라는 거. 서양인들이 이거를 에너지라고도 이야기하죠.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가 어떤 근본적인 근원적인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뭉쳐져 있으면 이게 물질이 되는 거죠. 물질이 된다. 그래서 그게 뭉쳐진 게 흩어지면 다시 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서양인들은 기와 물질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대 물리학자들은. 그래서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와 에너지는 별개의 것이다.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진 거고, 기라 에너지라는 걸 물질의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기와 물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수련의 방법에서. 기가 물질을 창조한 게 아니고 기가 바뀌어서 물질이 됐다. 에너지의 자기 분화다 이거지. 에너지의 자기 전개고. 기가 에너지화 됐다. 에너지가 물질화 됐다. 그 말은 물질이 다시 에너지로 바뀐다. 기와 물질이 동일하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그 기운의 끝을 잡고 가면 나의 본성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인 이 몸을 단련해서 기운을 강화하고 그 기운의 끝을 잡고 가면 결국 본성과 만나게 된다. 이게 우리 수련의 이론적인 논리적인 기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에는 뭐 뉴턴의 물리학이나 근대 물리학에서는 뭐 입자를 끊임없이 분석을 한 거죠, 그죠? 분석을 해서 이게 분자가 끝인지, 또 분석해서 원자가 끝인지, 전자, 양성자까지 나갔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죠? 결국에는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에너지밖에 없더라. 그래서 현대 물리학도 이런 뭐 도교에서 말하는 하여튼 황제내계에서 말하는 기의 개념,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기, 에너지. 결국은 그 근원에는 에너지가 있고 텅 비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공적 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이 다시 에너지로 바뀌면 그게 색적 시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인슈타인은 이제 에너지는 물질이다, 질량이다. 그래서 이거는 속도의 제곱이나 상수를 붙이면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는 아주 이렇게 현대야 서양의 기준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수련이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 존재론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다 증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물리학자 중에서 불자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제가 알기로는 물리학자 중에서 불자가 많고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분들도 되게 이제 뭐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제가 우리나라에 김성규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김성규 교수님이라고 이대 물리학과 교수님으로 이제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고 불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수행도 열심히 하고 지금 퇴임하셔가지고 이렇게 저기 시골에서 이렇게 도방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고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인 소광석 교수님 이분도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김성규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그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이 공부를 시작할 때 4년 전인가 이 책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아인슈타인의 우주적 종교와 불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이분이 이제 물리학자로서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그 물리학의 내용이 동양사상 그리고 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세계관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 뒷받침하는지를 전문가로서 이렇게 확실하게 풀어서 불자의 관점에서 또 전문가의 관점에서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제 아주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일반인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제 존재라는 이 세계라는 게 결국 에너지 출발되어 있고 에너지로 돌아간다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우리의 존재라는 거는 제일 밑에 물질이라는 물질적인 존재가 있으면 여기 그 위에는 에너지체가 있는 거고 마지막에 상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질에서 에너지를 뚫고 영적으로 올라가는 이거를 이제 단학에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전기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기신. 전기신의 수련의 그 핵심도 정에서 기로 나가고 기에서 신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적인 존재가 에너지화되고 그 에너지의 끝에 가면 우리 본성을 볼 수 있다. 라는 게 결국은 이게 기가 가지고 있는 수련학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다. 이런 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기에 대해서 기라는 게 진짜 이게 뭐 눈에 보이는 뭔가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 이런 거죠. 경험으로서 체험으로서 이렇게 기를 보면 기가 눈에 보일까요? 지금 기가 눈에 보이는 거 봤습니까? 기가 눈에 보입니다. 근데. 기가. 그 고대어로는 이 기자를 그냥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이렇게 석삼차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쓴 게 뭘 뜻하냐면 세 가지를 뜻하는 구름, 안개, 안개무, 이슬로 구름, 안개, 이슬. 기의 속성을 이렇게 이게 짝대기 세 개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기가 눈에 보입니다. 흰색으로 보입니다. 흰색. 실제로. 웃으시는데 실제로 이제 기가 흰색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련을 하면 혹시 선생님 보셨습니까? 기가 실제로 흰색으로 보입니다. 수련을 하면 자선을 하든 우리가 뭐 참장고 기술을 하면 눈앞에서 이렇게 흰 눈이 촥 눈발이 날립니다. 실제로. 그게 그 정북창 선생에서는 용어 비계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설이 휘날린다. 주천하오가 되면 백설이 휘날린다. 이렇게. 여기 손바닥 이런 데서 이렇게 눈의 결정체 같은 게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입김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용어 비계를 보니까 백설이 휘날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이게 우리가 이게 백이라 귀신 백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백자를. 귀신 기자 앞에 흰 백자를 쓴단 말이에요. 왜 흰 백자를 쓸까? 이게 백이라는 게 에너지의 총체잖아요. 에너지에 결집된 건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흰색으로 보였기 때문에 흰색으로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는 직접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몸에서 느끼는 기운이라는 거는 이 몸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몸이 감각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예민한 사람과 둔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운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예민하게 잘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둔감한 사람도 잘 못 느끼고 잘 못 느끼는 친구가 한 명이 돈을 안 왔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몸에서 느끼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고 어떤 차이는 제가 제 생각인데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수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이제 의식과 무의식과 또 밑에 어떤 심층의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무의식과 심층의 의식에서는 기운을 느낀단 말이에요. 잘 느낀다. 근데 우리는 표층 의식에 있다 보니까 그 의식에 못 들어가니까 기운을 못 느끼는데 어떠한 이유로 무의식과 심층 의식에 팍팍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이제 뭐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신을 받았다든지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의식으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기운을 엄청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단전호흡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기운을 강화하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스스로의 기운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를 엄청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자기 의식이 무의식과 그 심층 의식으로 막 들어가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느끼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실제로 기운도 가지고 있고 아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그런 마음이 길을 부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몸이 체가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못 가겠죠, 그죠? 이제 뭐 기회 체험은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 그러니까 저녁을 만두를 많이 먹고 이렇게 식사를 많이 졸리죠, 그죠? 예, 예전에 이렇게 강의를 하러 많이 다녔는데 강의하면 항상 그 강의 듣는 분들한테 그럽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점심 식사하고 들어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졸리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그 조는 거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고 강사의 책임이다.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내가 제대로 강의를 못하고 재밌게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거기에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